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연휴를 보내는 사이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재점화됐는데요. 이에 오늘 양지수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 7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현재는 1% 하락하고 있습니다. 6,1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2%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1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2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1조 4천억 원 넘게, 기관은 5,87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개인만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3,9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은 2,355억 원, 기관은 1,75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 급락에 따라 국내 반도체 투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는데요. 이에 국내 반도체 투톱 오늘도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1.85% 하락하면서 현재 2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9조 원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현대차 지난주 금요일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4%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64만 7천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3.23% 하락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2.58%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방산주만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SK스퀘어 1.55%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63만 5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2.31% 하락합니다. 기아도 5.79%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지금 방산주만이 뚜렷한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1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51%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현재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폭을 켜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3.41%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7만 8,7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승 마감했는데 현재는 2.33%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39만 8천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71%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이 초대형 계약 체결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지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3.88% 하락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3.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ABL 바이오도 1.91%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노공업이 지금 15%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1.4% 하락합니다. 리가켄바이오 2.09% 상승하고 있고요. 케어젠이 2.56%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안보 위협에 대비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이 최대 4주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분쟁을 계기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LIG 넥스원이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25%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퍼스텍도 15%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정유주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경고한 건데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유가가 $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에너비스 지금 30% 가까운 급등 보이고 있고요. 흥구석유도 지금 29.76%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달러화는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감까지 높아지면서 추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환율은 25원 60전 오른 1,462원 3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28분 기준으로는 1,463원 3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6,15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입니다. 1,1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격했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내느냐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충격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가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젯밤에 오히려 지수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마감해서 나스닥은 플러스 마감했고 뭐 네. 엔비디아 등 주요 종목들도 플러스권에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아시아 증시도 그 정도면은 그냥 잘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 이제 전쟁이 4일째 진행된 가운데 좀 쉬었다가 오늘 이제 딱 오픈이 됐는데 많은 이제 그 예측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끝난 거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코스피도 잘 버티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장시차권 1시간 동안 시장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오늘 오전장, 오후장까지도 큰 변동성을 저는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전장에서 보여줬었던 이제 방산주를 중심으로 한 뭐 원유 국제 유가 관련된 관련주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종목들이 살짝 주춤한 사이에 지금 코스닥이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0만 원 돌파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살펴보니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9거래일째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코스닥 쪽은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전기전자 쪽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결국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익실현은 오늘도 이어진다라는 분위기고요. 여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뭐 아무래도 그 빠지면 다시 산다라는 이 저가 매수 기조가 인식도 있죠. 그 부분이 있지만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코스피장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갑자기 이제 코스닥이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네. 보니까 전기전자 쪽, 반도체 소부장주 쪽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여기에는 ETF 매수 쪽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동반해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로봇에서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코스닥 한 150 내의 종목, 조금은 더 압축하면 한 코스닥 한 50위권 내의 종목들이 지금 많은 종목이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대안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이 이제 섹터가 주도 섹터가 이제 바이오하고 예. 뭐 반도체, 2차 전지요 세 정도인 건데 네. 지금 반도체 쪽이 유독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거죠? 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지금 코스닥을 보니까 뭐 리너공업이 15%, 원희가이페스가 11% 등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심으로 코스닥이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좀 또 로봇주 중에서는 좀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각각의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 쪽이 특별한 호재가 사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쪽은 아무래도 코스닥을 좀 아무래도 대표하는 종목들이고 이쪽 ETF라든지 이제 어떤
패시브 자금, 지수 베팅에 따른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이 1,200포인트를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네. 아쉽게 조금 그 밑에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다시 1,2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제 3월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오늘 어찌 보면 조금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코스피가 지금 좀 주춤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활용하는 매매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차적인 충격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지금의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네. 이건 또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장기화 국면이 사실 전쟁에 대한 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네. 지금 이제 예상보다는 이란의 반격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네. 뭐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지상군 개입에 대한 언급도 있는 만큼 적어도 이번 주 초, 짧게는 이번 주 초, 이번 주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방산주라든지 그리고 뭐 해운주 그리고 국제 유가 관련의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의 사실 상승률이요 예상보다 저는 더 셌거든요.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 LRG넥스원이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 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4%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좀 집중적인 어떤 그 수급이 들어온 건데 오늘 장 후반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쟁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위축되게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이 종목들의 지금 상승폭을 좀 줄여낸다. 그리고 이러한 수급이 자연스럽게 다른 뭐 코스닥이라든지 다른 섹터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은 조금 완화된 분위기로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네. 매도했잖아요. 지금 일단 전쟁이 났잖아요. 그럼 외국인 자금이 좀 더 예를 들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날 이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뭐 2조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향방이에요. 우리 시장은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세와 개인들의 지금 대기 자금이 어디가 지금 더 힘겨루기에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은 뭐 이런 방산주도 좋고 국제유가도 좋지만 많은 분들은 사실 여기에 지금 모든 그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데 외국인들이 아쉽게도 지금 9거래 이제 코스피에서는 20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죠. 오늘까지 하면은 추가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적인 뭐 2월달에 급등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국제 정세에 맞춰서 아직은 지금 좀 시기를 좀 조율하면서 다시 재유입이 들어와도 시기를 좀 조율하는 좀 기간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1,463원까지 지금 급등을 했어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만 1.6%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환율적인 차원에서도 외국인들 다시 재유입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자금이 이런 하방을 얼마나 받쳐줄 수 있을지가 이제 오늘 이번 주 그리고 3월을 시작하는 첫 거래일에 또 중요한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뭐 전쟁이라는 건 변수에 가까우니까 그 변수가 터지기 전에 우리 코스피의 흐름은 매우 기세가 좋았죠. 6,300까지 네. 터치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도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이제 지금 노무라에서는 8,000까지 코스피를 제시했는데 전쟁이라는 변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세가 꺾이냐, 조금 식냐, 뭐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 코스피의 기세는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네. 역할이었는데요. 지금 전쟁 이슈가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바뀌는 게 맞겠죠. 전쟁 이슈가 갑자기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흔들리는 건 당연히 아닐 텐데 네. 좀 장기화될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 자연스럽게 또 미국의 빅테크 주들이 이에 대한 반도체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한다. 조금은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좀 뷰가 달라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지금 뭐 어떻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 싸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빠지면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반면에 오늘 지금 코스닥이 지금 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이번 기회로 약간의 좀 시장 내 순환매를 기대하시면서 코스닥 쪽에 대한 수급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내부적인 부분이 오히려 좀 우리 시장의 내부적인 수급 변화가 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고민스럽네요. 네. 그럼 반도체도 대형주 네.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기회만 되면 늘려나갈 네. 것이냐, 아니면은 순환매 관점에서 예를 들어 코스닥의 반도체 네네. 소부장 쪽에 힘을 좀 맞습니다. 옮겨갈 것이냐, 되게 고민스럽네요. 네,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네. 현 시점에서의 개인들의 선택은 전기전자 쪽 그리고 운수장비, 현대차, 우리나라 시총 1, 2, 3위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역시나 매수하려는 관점이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특히나 코스닥 상위 종목들 또는 ETF의 수급에 따른 금융투자 매수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저도 이 양분에서 가져가시는 게 조금은 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과 함께 반면에 그에 따른 또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네. 지금 이란이 점령을 하고 지나가는 선박을 통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지금 유가가 많이 예. 오를 것 같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해운주나 정유주 주목을 받고 있기는 예. 하고, 만약에 이게 장기화돼서 정말 유가가 $100 이상 네. 올라가는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 네. 지금 유가 $100 얘기가 벌써 지난주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 이제 아무래도 그 원유 선물 등도 좀 쉬는 구간에서 바로 이제 오픈을 했더니 바로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네.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원자재 쪽에 대한 이제 시장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유가 관련주는 당연히 뭐 이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반드시 이제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을 뭐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증시라든지 글로벌 정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 급등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랑 연관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더 큰 문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국제유가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빨리 해소될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뭐 해운주 그리고 그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좀 강세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모든 걸 다 예단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뭐 뉴스 플로우를 잘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빠르게 하락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을 좀 아직은 좀 적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아까 저희가 한참 짚어봤는데 예. 코스닥으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까요? 지금 상반기에 네. 뭐 국민성장 펀드도 예. 예정돼 있고 연극임에 대한 네. 투자 운용 수칙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이 네. 코스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제 맞습니다. 이런 것도 예. 들리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전쟁이라는 변수만 없었다면 굉장히 이제 3월부터 뭐 굉장히 크게 오를 수도 있겠다. 수급이 많이 쏠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 변수가 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시나리오? 저는 좀 같은 이야기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코스닥에 이러한 주요한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 말씀하신 증권가에서도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를 준비하는 이런 몇몇의 작업들이 사실 지금 이미 포착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2월 말까지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역시나 코스피 쪽, 역시나 시총 1, 2, 3위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강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을 좀 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함에 따라서
코스닥이 오히려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좀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오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 대한 상승세가 조금 더 저는 강할 것이라고 보고요. 코스피는 살짝 쉬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근데 이제 지난 코스닥의 1차 상승기가 이제 1월 말에 있었는데요. 딱 네.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좀 부진했었고요. 다시 이제 3월로 넘어가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뭐 국민성장 펀드도 좋지만 네. 이제 3월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에는 코스닥 액티브 펀드 등이 출시가 됩니다. 코스닥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종목들을 추종하는 조금 다소 공격적인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운용사들도 코스닥 ETF를 조금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뭐 비공식이긴 합니다만은 코스닥 쪽의 리서치 센터를 조금 더 확대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미 1, 2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뭐 기대치가 사실은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이 못했었던 2월이었다면 3월에 오히려 코스피가 주춤하는 사이 코스닥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마련됐다라고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정세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이란도 반격에 나선 건데요. 사태가 자칫 장기화할 경우에는 대외 변수에 민감한 우리 실물 경제,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란 사태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블루 인베스트먼트 김동섭 대표 나오셨고요. 포스코 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란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حضرت امام خامنه ای با نوشید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הבוקר במתקפת פתע עוצמתית השמדנו בלב טהרן את המתחם של הרודן חמינאי.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a vicious group.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의 이 타이밍은 상당히 전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예상을
깬 부분이 분명히 있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물론 결과 없이 그냥 끝났지만 후속 협상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었죠. 예상들을 하고 잡혀 있었는데 다음 네. 잡혀 있었죠.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렇다고 기만 작전이었나요? 아니요, 두 가지 층이가 있다.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깨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진행하면서 도대체 그냥 협상만으로 외교로는 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조금 지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사 공격을 들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잘 쓰는 게 강압 외교입니다. 강압 외교는 외교긴 하지만 군사력을 잘 활용하는 외교 방법을 강압 외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뭐 시도 관망, 이렇게 강압을 한번 주고 얘가 어떻게 행동 변화를 하는지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점진적 나서주의기. 강압을 올려갑니다. 그러다가 강압을 올려가도 얘가 행동 변화가 없으면 암묵적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 크게 당하는데? 라고 하고 계속 강압을 올려가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완전 최후 통첩, 날짜를 아예 박습니다. 언제까지 안 하면 너네들은 공격을 당한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늘 이란과 지금 했던 과정은 점진적 나사조이기와 암묵적 최후 통첩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면서 너 결과물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 공격을 당할 텐데 우리 공격도 협상 테이블에 있다라고 하고 있다가 1차, 2차, 그리고 3차 제네바 협약에서도 핵 협상이 별로 진전을 보이지 않자 외교적으로만으로는 풀 수 없다 생각하니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바게닝 칩, 협상력을 아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이 안을 그냥 받아 이렇게 하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축이고 다음 축은 그겁니다. 이게 요번에 뭐 에픽 퓨리라고 뭐 대경로 작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호사가들은 이건 오퍼레이션 앱스타인, 그러니까 작전명 앱스타인이라고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앱스타인 문제 때문에 덮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지율이 안 좋고 뭐 그래서 텍사스 선거에서도 졌고 그다음에 그 미네소타에서의 그 민간인 사설 아이스의 실책이죠. 그다음에 그 다양한 언론에서 그다음에 앱스타인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내각에 대해서 지금 앱스타인과 가까운 관계였다 이렇게 나오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중간 선거 트럼프 힘들다라고 하고 얘기가 나와 있는 그 미묘한 시점에 그리고 이 말씀드린 그 강압 외교 측면의 그 시점에 이번 공격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입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성경 의원님께서는 타이밍상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미국 쪽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종종 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도 말씀하셨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지금 펜딩되어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내외적으로 뭐 지난번 관세도 지금 위법 판결이 났고 금리도 인하되고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율도 뭐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지금 인내심이 바닥나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이 과정에서 지켜봤던 게 그 제네바 협상 대표 특사로서 그 제러드 쿠슈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핵 전문가도 아니고 협상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 왜 있지 않은 많은 의문들이 있었는데 이번 공습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란이 실제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의사가 없구나.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이 시간이 촉박한 정부가 남은 거는 지루한 핵협상에 끌려가기보다는 바로 이란과의 어떤 기습 공격을 통해서라도 이 국면을 전환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습 공격을 왜 택했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은 어떤 하메네이 수뇌부를 제거해야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기습 공격만큼 좋은 게 없죠. 전략 자산들을 모으는 시간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미국도 계속 이어갔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대도 아주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이슬람 사회가 시작되는 토요일 오전에 그 모두 모여 있는 자리를 타격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작년에 경제난으로 촉발된 어떤 그런 반정부 시위 같은 것들이 만약에
그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다 이런 판단도 한 것이고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요구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아까 트럼프 대통령 영상에서 보면 이제 위협을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미국까지 날라올 위협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의 어떤 공조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협조에도 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복수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이란 사태에 일단 금융시장은 뭐 1차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모습이었습니다. 발발 이후에 일시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들이 다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죠, 대표님. 약간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 약간 하락하다가 나중엔 나스닥이 상승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시장이 참 오묘합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때는 그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시장을 흔들어요. 근데 막상 딱 터지면 시장에서 뭐냐면 불확실성 제거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요. 전쟁이 또 진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미국 시장도 이번 오늘 끝난 거 보면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쟁은 끝날 거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주도주가 엔비디아라 툭 튀어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코스닥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단 중동 사태가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했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투자가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상황을 어쩌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도 해보고 있고요. 다만 네. 이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요거에 이제 민감한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동전이 조금 더 길어지냐 아니냐 이거는 나중 문제고 현재에서는 일단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본다 그런다면 약간 충격이 있었던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강세장일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폭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1989년 이후 이란을 30년 넘게 철권 통치한 인물이 제거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 여기에도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뭐 이게 그 단순한 정권 수장을 교체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 그 신정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축이 다 흔들리는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메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단순 존재가 아니라 뭐 최고 지도자, 혁명 수비대, 그다음에 성직자 그룹 이 세 개의 축을 엘리트 그룹을 엮어주는 하나의 중심축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날아간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향후에 이제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지를 되게 다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알리 라리잔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 보수 성직자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 명단에는 없지만 아니 뭐 로하니 같은 개혁파 성직자가 최고 지도가 되든지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다 이제 누가 되더라도 선택지는 이제 이런 생각이죠. 정권 교체 이런 체제 변환이 없으면 과연 이란이 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사건이 남긴 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핵 무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날아가는구나. 지금 뭐 아사드도 그렇고 사담 후세인도 그렇고 리비아의 가다피도 그렇고 핵무기를 가지기를 원했다가 다 포기했던 국가들이 다 수장들이 날아갔거든요. 요번에 이란도 그런 상황이 되니 뭐 향후 지금 지도자가 어떤 보수주의자가 되든 개혁파가 되든 체제 변환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이게 이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서는 과연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거는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게 지금 이 사건에서 남기는 가장 큰 유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레짐 체인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메네이의 사망은 레짐 체인지의 시작점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이제 하메네이의 사망은 1979년 그 팔레비 왕조의 붕괴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그 미국과의 그 악연을 끊으려는 어떤 미국의 의도이며 그 호메네이 그 일대 지도자 호메이니 하메네이 그 종교 지도자 두 명이 통치했던 47년간의 독재 정권은 종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슬람 그 혁명대 내부에서는 뭐 결속을 다지고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 내부도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지금은 빠르게 체제를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이전 투구 양상이 보이면 그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질서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추출 작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란 내 대안 세력이 지금 보이지 않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이란 내부의 어떤 민심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결집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존의 친이란 세력 그대로 결집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미국과 서방의 우호적인 세력이 결집돼서 이른바 아랍의 봄 같은 그런 민주화가 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크게 변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협상을 진행할 때 그 협상 자체를 갬블링이라고 많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렀을 때 이제 과도한 걸 요구하니까 당신은 지금 지고 있는 패도 없으면서 갬블링을 하려 하고 있다. 3차 대전을 두고 갬블링을 하려 하고 있다. 하건데 이번 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 갬블링, 베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향후 중동을 넘어서 만약에 그 국제 질서 큰 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미국도 그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될 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접하는 이란 내에 그러니까 하메네이 지도자가 사망 이후에 이란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 어떤가 좀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격화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사실 하메네이라는 독재자가 사망한 거는 그들에겐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인데 정작 사망 이후에는 또 다른 양상도 펼쳐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많이 경험을 했죠. 무바라크가 축출됐을 때, 사담 후세인이 축출됐을 때, 네. 가다피가 축출됐을 때 다 독재자들이 날아갔다고 기뻐했지만 결국은 정치는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습득을 한 거죠. 나쁜 리더라도 오더, 질서가 있는 것이 무질서한 것보다 자기의 먹고 사니즘은 훨씬 좋다. 경제가 더 안정된다. 그걸 다 알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내부에 어떤 수권 세력이 있어서 그들이 움직여서 정권 교체가 제대로 된 것이 일어난다면 그 충격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준비가 돼 있지도 않고 수권 능력이 전혀 없는 세력이 그냥 자리를 잡는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카메네이가 사망했을 때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억압을 당했던 그 상황이라서 그게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실제로 다가오니 그러면 우리가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지금 두려움이 나오니까 지금 양가 감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질문해 주신데 정권 교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우리가 용어를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네이가 죽고 그러면 카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만약에 수프림 리더가 된다면 그건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닐 카메네이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정권 연장일 것 정권 같은데요? 연장이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의 벨리알 파기 시스템, 그러니까 신정 민주주의 체제에서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성직자만 바뀌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헌법이 개정되고 그 신정민주체가 무너지고 세속적인 정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들어오고 민주주의 그 후보가 혁명 수비대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 체제가 잘 운용이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체제 교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란 국민들은 되게 두려움이 되게 제일 클 겁니다. 과연 네. 어떻게? 왜냐하면 바로 옆 나라 이라크가 지금 아직까지도 되게 심각한 상황에 별로 경제 반등이 별로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 걸 봐서 지금 뭐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라크는 70% 시아파, 누리 말리키 뭐 이런 나름 시아파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그런데 지금 하메네이 그리고 지금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이끌어가는 성직자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를 제외하고 나면 그런 능력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뭐 지금 팔레비 왕이 내가 하겠다라고 계속 또 메시지를 발신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수권 능력이 없어서 이란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만약에 미국이 푸시를 해서 된다 하더라도 수년 내에 실각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 국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뻐해도 중장기적으로는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자, 경제적인 부분을 다음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 늘 우려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이죠. 실제 지금 봉쇄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선박들을 다 불태우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거는 아예 봉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한적인 통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굉장히 엄중한 국면에 이제 상황이 접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전면 봉쇄라고 하면 다니지 못하게 거기에 뭐 기뢰를 깔아놓는다든지 네. 그다음 해군 함정들이 순찰을 하면서 이들을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면적인 봉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폭격으로 그 이란의 해군력이 많이 상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봉쇄를 하겠다, 지나다니는 선박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는 게 지금 이란 그 혁명 수비대의 그 어떤 그 발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제한적인 봉쇄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의 양상이지만 여기를 완전히 봉쇄한다고 할 때는 전 세계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국적 군이 개입할 수도 있고 이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봉쇄하는 거죠. 선박을 납포하거나 지금처럼 불을 태워버린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를 막겠다고 계속 위협을 해서 실제로는 선박을 못 다니게 함으로써 네. 미국을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초조합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전면 봉쇄한다면? 미국보다는 미국은 초조할 일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 동맹국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국도 고려해야 될 그 사항은 확실히 맞죠. 당장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다 타격받죠. 제가 그렇죠? 초조하다고 말하는 거는 네. 이제 그 루트 경로 파급 영향을 보면 그 국제 유가가 지금 오르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부터는 사실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른바 베이비 드릴 베이비라고 하는 원유를 증산해서 가격을 유가를 안정시키면서 경기 부양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해야 되는데 국제 유가가 뛰어버리면 벌써 오늘 서부 텍사스산 WTI는 원유 지금 $70 넘었죠?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어떤 시간을 특히나 선거를 염두한다고 하면 견디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이 상황을 원치는 않을 텐데 유가가 오르는 거를. 그리고 이란한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요거는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직접 그거를 나서진 않은데 경고를 함으로써 지금 선박들이 자기네들이 취소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납포가 되고 이렇게 완전히 막히거나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기뢰를 다 깔아서 뭐 미군 함정이 반파되고 그런 수준에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되게 2003년 이후에 미국이 최대 공군 해군 병력 보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그런 식으로 기뢰를 설치하거나 그런 납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입에 자기 머리를 들이대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봉쇄를 하고 기뢰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경고 방송을 계속하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왜냐하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니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그 취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그 소위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는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 같은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말 말 그대로 이란 해군이 진입해서 막는다든지 기뢰를 설치하든지 납포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란 해군은 또 다른 크게 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완전히 군을 이용해서 막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지금 WTI 기준 $70 정도. 그러면 한 이틀간 한 1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 걱정하는 유가 $100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100 넘은 적 있죠. 그 바이든 시절 2022년도 2월 달인가요? 아마 그때 130불 갔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일기를 했죠. 네. 트럼프 때는 또 마이너스 45불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물을 인수하면서 원유가 올라오는 뭐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가 굉장히 막 부흥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유가를 뚫어서 실가에서 다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가를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오죠. 네. 인플레이션 나오면 연준은 또 데이터 상황으로 금리 인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제롬 파월이 임기가 끝나고 케빈 머시가 되기 전에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유가가 이제 JP 모건에서는 120, 130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거기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아마 지금 71불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트럼프 과거의 일기 때 모습을 보면 한 60불대 전후가 가장 안정적 흐름을 보였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유가가 오르는 거로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단기적으로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유가가 오를 때마다 미국은 또 비축유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 비축유가 상당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풀리면 또 유가가 또 내려오거든요. 물론 뭐 그것이 이제 일시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뭐 네. 공급이 줄어들면 이제 유가는 계속 버틸 수 있지만 뭐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네.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협상력, 결국 대화를 또 할 거거든요. 대화를 할 때 협상력을 좀 키우기 위한 과정일 거라고 판단하고 그게 이제 유가로서 표출되는 상황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 120불, 130불 뭐 이거는 80불대를 넘어가야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차트상으로. 그 전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80불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0불 넘어갔을 때, 예. 그때 되면 이제 그때 정말 100불 가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그럼 어떤 정권이 들어설 거냐? 그러면 계속 지금 신정 분리가 아니고 신정 체제가 계속 될 거냐?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세력들 중에서 뭐 후임자로 낙점된 몇몇 강력한 후보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아랍의 봄처럼 정말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이거 헌법 개정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개혁이 일어날 거냐? 어느 쪽에 무기를 두고 계십니까? 이거는 오영훈 의원님께 먼저.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뭐를 원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란 국민들 향해서는 들고 일어서라고까지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나 소요 사태 등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 그 정권이 반미 세력만 아니라고 하면 나는 지지하겠다. 아직 그 공습 전에 노골적으로 그 미리 촬영된 영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줄 테니 너희들은 그 정부를 뒤집어라.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의 어떤 그 시민 사회가 성숙되지 않고서는 그 정권의 수뇌부만 없어졌다고 해서 민주화가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국이 수많은 중동 전쟁에 개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장기전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걸 반복했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도대체 뭐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대화 상대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미국은 아마도 그 정부를 임시적으로라도 그 국가로 어떤 지도부로서 승인을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의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유고시 이제 3명의 대리 체제가 비상 체제로 이제 운영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헌법상 최고 지도자는 이제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 여기서 선출이 되는 거. 여기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헌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딜 지지합니까 지금? 지금 뭐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카메네이 둘째 아들이 될지 아니면 지금 사법부 수장인 에제이가 될지 뭐 이야기는 많이 뭐 라리자니를 뽑을지 뭐 호사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짐 체인지가 이 3명의 지도자가 되는 건 레짐 체인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메네이의 오른팔, 왼팔 아니면 친계 가족이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됐다고 레짐 체인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레짐 체인지라는 게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그 정치학자로서 분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저희도 시나리오 분석을 하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플랜들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만 디테일한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설익은 상태에서 이런 작전들을 하는 대통령은 아마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해서 정권 교체라고 한다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정권 교체가 뭘 의미하는지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정권 교체를 하려면 지상군 파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상군 파견을 못 하니까 그리고 요번에 공격을 들어갈 때 편지에도 지상군 파견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최대 인원을 배치했다라고 그러지만 그건 다 공군력, 해군력이었고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자기네들이 그 지상군을 파견할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이란 국민들한테 일어나라. 우리가 공군하고 이걸 보좌해 줄 테니까 니네들이 일어나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리비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리비아 가다피가 무너졌을 때 리비아 내에서 시민봉기가 점점점 커지고 들불처럼 확산될 때 미국이 개입해서 노플라이 존, 항공 금지 구역을 물어서 리비아 공군이 그 시민 세력들을 압살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점점 밀어붙여서 가다피를 축출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군은 들어갈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군력을 하고 지도부를 죽여주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일 테니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딱 하는 건데 그것만 봐도 정권 교체의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뇌부를 때리고 이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전력들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흔들리면 그래서 소요 사태가 같이 일어나고 하면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플랜은 있을지 몰라도 자기네들이 직접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다 지켜보면 과연 정권 교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권 교체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된다 한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가장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미국 학자들이 하는 안 중에서는 이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수뇌부를 계속 죽이는 과정에서 네. 혁명 수비대 일부가 우리도 이제 지도부 그리고 수권 능력이 좀 있는 세력이 오케이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비밀 협상. 우리가 그럼 쿠데타를 하겠다. 그래서 세속 정권을 만들겠다. 그 대신 우리를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정권 교체, 그다음에 세속적인 정권으로 가는 거. 근데 아마 그 정부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정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 군부가 그 쿠데타를 해서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권 교체랑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좀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PC, Political Correctness를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 자꾸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라. 어떻게 보면 민주혁명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지만 본인들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쓱 발을 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오히려 지금 지도부의 균열을 내고 지도부 중에서 그 군부를 접촉해서 쿠데타를 해서 네가 신정민주체제 말고 세속 정권을 만든 다음에 네가 친미 정권을 하고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너네들 놔둘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 분석이라서 시나리오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의 리더십은 상당히 그 국제 정치 사안에서 무너질 겁니다. 트럼프는 결국 저런 독재자를 세우면서까지 미국 국위에 아메리카 퍼스트는 할 수 있는 리더지만 과연 저 사람이 경찰 국가로서 그 국제사회의 리더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저도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란에서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란이 보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주변국들에 대한 타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국들도 지금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중동전처럼 약간 확전될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과거 중동전처럼 장기전으로 가는 이제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하고 이어받아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행정부는 그 이전에 있던 행정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는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계속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포격만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지상군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 그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아예 가능성도 시사를 하긴 했죠. 부인하진 않았죠. 네. 왜냐하면 만약이라는 걸 늘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상군이 투입되게 되면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거도 우리가 대규모 전면전의 전쟁을 해서 전투 병력들이 막 사망하면서 미국이 장기 수련으로 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거든요. 실제 전쟁의 전면전을 냈을 때는 어떤 대규모 공습으로 이미 많은 적국의 어떤 지상군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지상군들은 현지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거나 기관을 접수하거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 과거 전쟁도 그랬고 전투 병력이 죽은 건 아닙니다. 근데 지상군이 투입된 다음에 현지에서 일어나는 그 국지적인 테러라든지 그 프록시 세력들하고의 어떤 그런 대리적인 충돌 그러면서 거기에 주둔해 있던 많은 그 병사들이 죽으면서 그럼 또 결국 미국은 보복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장기전의 양상을 간 거거든요. 지금도 이란이 보면 이제 지금은 단편적으로는 그 주변국에 있는 미군 기지, 미군 시설들 때리지만 결국 그러다 보면 오발도 나고 지역국에 피해 가면 이 국가들도 또 보복 공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중동이 전체가 다 그런 어떤 장기전의 수렁에 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은 나는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런 흐름대로 이런 구도대로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장기전 가능성.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보낼 수도 있다고 시사했지만 네.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번 전쟁에 미국이 아무리 대통령이 강해도 의회 중심의 국가입니다. 네. 전쟁이 선포하려면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고 전쟁이 벌어지기 48시간 전에는 의회한테 알렸어야 되는데 이번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것도 좀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지상군까지 보낸다? 그러면 이게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무리 지금 미국이 무법하고 대통령이 다 한다 그래도 이거는 아마 그 정권상으로도 크게 짐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6%입니다. 최저 낮았을 때 지지율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지상군 파견에 대해서 그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은 27%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단기. 지금도 중간 선거 11월 선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지상군을 파견한다?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 세력도 균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 6월달 12일 전쟁을 복귀해 보면 12일 날 끝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이란에 들어간다, 주둔군 파견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분석들이 나오니까 마가 지지자들에서 이게 뭐야? 무슨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 또 그럼 우리 이란에 가서 돈 써야 돼? 우리 군 보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제동을 걸고 전쟁을 멈췄거든요. 그래서 저 수사는 지금 이란을 압박하려면 우리가 지상군 파견도 할 수 있어 하고 계속 고조를 올려가야지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이 공격을 1주, 2주 하는 과정에서 네. 이란 국민들이 봉기를 해서 막 정말 진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우리가 조금 지상군을 파견을 해서 도와주면 정권 교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그리고 아까 전에 시나리오 분석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그 내부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부와 어떤 교감이 돼서 얘네들이 구테타를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지상군 파견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 두 선택지가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금 상황에서 미군을 보내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선거에서 별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도 없을 거고 지금 모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우디 주변 국가가 지금 공격을 당해서 참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우디, UAE 이런 국가들은 전쟁을 참여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기네들의 공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네. 공중구비를 자기네들이 영공 위에서 할 수 있게 해주든지 그 정도의 식의 참여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군이 이란한테 보내서 자기 국민들이 죽어가면서 그 전쟁에 참여한 일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전면전 하지만 과거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 같은 그런 확전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팩트를 하나만 네네. 추가드리면 미국이 사실은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실제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전쟁을 시작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1세기 이후에는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과정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데 처음에는 지상군 투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미군 병사들이나 미군 시설이 파괴되다 보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지상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급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미군이 병사들이 특히나 희생되는 과정에서 지상군 투입을 하겠다는데 의회가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러다 보면 끌려 들어가는 형국으로 장기화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증시가 이제 전쟁이 나면 여러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목받는 게 이제 방산주 같은 방산주죠. 것들입니다. 간밤 이제 미장에서도 보면 방산주들이 꽤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방산주의 이런 수혜는 장기적으로 계속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방산주 수혜는 벌써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과거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네. 2022년도더라고요. 그것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템버거, 10배 정도 오면 템버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방산주가 템버거가 다 넘었어요. 예. 예, 뭐 2만 원대 된 게 뭐 25만 원, 뭐 4만 원 하는 게 66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줄 만큼 준 상태에서 또 이게 사건이 딱 터지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더 사야 되나라는 이제 관심 포인트가 생긴 거죠. 관전 포인트가 생긴 건데 사실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금 사태가 좀 많이 달라요. 물론 이제 이 이란 사태가 장기화가 돼서 주변 국가에도 문제, 위협이 될 때는 아마도 또 방산주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더 많이. 물론 오늘 LIG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까지 갔지만 네. 그렇지만 이전 주가의 그 고점 부분에서 약간 높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로존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침략을 받으면서 그 주변 국가들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자기들의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자기들은 다시 새롭게 공급하고 난 이제 비어진 곳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제 방산주가 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동에 있는 이웃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를 뭐 어디에 공급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변으로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 주변 국가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무기가 많이 소진됐을 때 그때는 아마도 이제 방산주가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으로는 벌써 한 3년 정도가 계속 시세를 줬던 것이 방산주다 보니 사실은 이제 이게 기회일까에 대한 의문점은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증시도 증시지만 실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아까 원유 말씀드렸지만 원유가 많이 오르면 물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게 돼. 인플레이션 이렇게 오르면 이제 금리도 낮추지 못하게 되고 금리 못 낮추면 결국 또 뭐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다 악재가 되는 상황. 이게 이제 돌고 도는 돌고 도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봐야 될 것은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자극하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 생각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만약에 그 기업을 방어가 되기 시작하면 또 그 영향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주말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시장 폭락이 얼마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전혀 뭐 없었잖아요. 장 초반에는 내렸고 시간에서만 나스닥 선물이 1.5% 정도 빠졌다가 본장 가니까 보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 고민이 있겠지만 그 전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대응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정말 길어지는 상황이 되면 미국도 그걸 방어를 못해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상도 단기적으로 끝나는 상황이라면 이 시장도 그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성정 의원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공급망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라든지 곡물이라든지 비료까지 다 제대로 수급이 안 됐잖아요. 이게 이제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불거졌잖아요. 이번에 그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충격이 컸었지만 결국은 이제 수급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의 곡물이 안 나가고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대체하고 그 러시아의 비료 같은 게 안 나갔던 지역을 결국 캐나다에서 우리가 대체해오고 우크라이나 곡물 같은 게 안 되던 거를 다시 뭐 남미에서 갖고 오고 이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고민이 커질 건데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대부분을 들여오고 있지만 그 이란산 석유는 사실 그렇게 그는 어차피 지금 제재에 걸려 있고 그 원유를 공식적으로 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 있기 때문에 피해를 사실상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이제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 루트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감으로 해서 또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는 시기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 뭐 경제에도 타격이 있고 금융시장에도 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면들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이란 말이죠. 아까 이제 마가 세력들의 분열도 말씀 주셨는데 이번 전쟁이 중간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악수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선택 안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위기 돌파구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니까 당연하죠. 네. 트럼프도 군사공격을 감행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상황까지는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이번에 4주, 5주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진행할 거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는 되게 군사 전문가들이나 이런 게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4주, 5주인가?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4주, 5주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 4주, 5주가 있어야 그 미사일이나 핵시설 같은 거를 다 파괴할 수 있어서 4주, 5주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떤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4주, 5주 안에 이 상황이 정리가 돼야지 지금 하메네이 사살과 이렇게 한 것들이 자기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안에 뭔가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있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이제 그런 거겠죠. 이 중간 선거에서 요게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이란이 굴복적인 협상, 그러니까 알겠다,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뭐 탄도미사일도 이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거에 보복 공격 안 할게, 호르무즈 해협 안 막을게 하고 여기서 멈춘다면 당연히 중간 선거의 전리품이죠. 하메네이도 죽였고 수뇌부들 다 사살한 상황에서 전쟁도 끊쳤고 위협 상황도 없어졌고 이란이 갖고 있는 위협 무기들도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협상을 맞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쟁이 이렇게 끌어지고 끝까지 결상전을 해서 4주 이상까지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미군들이 많이 죽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질척하는 상황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떤 그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반등을 노렸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있죠. 왜냐하면 마두로 축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엄청나게 지지율이 반등했다가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까먹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거는 지금 오픈 결말이라고 지금 아직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까지는 중간 선거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지만 시간이 더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그다음에 정권 교체나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으면 점점 수렁에 빠질 거라서, 그래서 저는 장기전으로 가는 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원할까라고 하는 그 의문점은 항상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세력들이 결국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트럼프의 핵심은 마가 지지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 한 가지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중간 선거는 원래는 미국의 그 대외 이슈는 거의 영향을 못 줍니다. 중간 선거에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이슈들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 소위 어포더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소비 여력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핵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번 공습을 선거 충분히 이전에, 그러니까 4, 5주 만에 끝냄으로써 유가를 안정시키고 그 유가 안정된 기반으로 경기 부양을 해서 선거를 치르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다소 좀 막연한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싶은 건데, 만약에 이 전쟁이 미국 행정부의 의도화 되지 않고 장기전이 되고 피해가 되면서 특히
미군의 병사들이 희생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 이슈는 국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필요했냐부터 해서 이러한 병사들이 왜 희생돼야 되냐부터 해서 지금 안 그래도 미국 사회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아직도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 사이에 두고 전쟁 찬성 반대의 그 표심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길어질수록 이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끌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최악의 상황이 이 전쟁에서 발을 못 빼고 과거처럼 이것도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같이 가는구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지금 저 앵커님이 말씀하신 마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마가가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도 비주류였던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준 거는 과거 공화당의 주류 네오콘들이 했던 불필요한 전쟁, 국제 세계 경찰로서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 침략 전쟁과 같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정부의 재정을 쓰고 부채가 쌓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트럼프는 그걸 종식시키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트럼프의 그 어떤 행보들을 보면 마가가 지지 세력이긴 하지만 마가를 의식해서 거기에 위축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이전부터 그래서 아마도 마가를 자기가 빠른 이른 시일 내에 전쟁을 종식시켜서 마가도 결국은 나의 의도나 의지를 알고 설득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다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좀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도 비상입니다. 네. 1,46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1,400 초반대까지 간신히 떨어뜨려 놨는데 지금 이란 사태가 또 환율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원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위험 자산의 회피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회피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안전 자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안전 자산은 이제 달러, 그렇죠? 뭐 금, 국채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원하는 약세가 되는 게 좋죠. 이게 약세가 되는 상황이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나 주가가 엄청나게 갈 거라고 제시했던 한 증권사에서 뭐냐면 삼저 현상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환율이 약세가 되면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더 많이 갈 거다. 그래서 사실은 환율이 내려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환율이 사실은 지난번 1,480원 정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두 번 정도 그래서 밀어내가지고 다시 1,42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네. 다시 1,465원 올랐거든요.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했었는데 월봉상으로는 정말 높은 가격까지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 시장의 악재일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절대 악재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뭐 반도체 기업에 수출을 해서 거기서 이익이 충분히 더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환율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그것이 이제 시장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 고점 1,480원대를 넘어가야만이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부도 1,480원만 되면 개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더 안 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예전에 말씀하신 제가 굉장히 높은 가격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갈지 안 갈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뭐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백영호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걸려 있는 문제들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도 못 시켰어요. 네. 아직 안 됐죠. 4월에는 이제 중국 방문 예정돼 있습니다. 무역 협상이 뭐 주가 되겠지만 뭐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두고 이제 러시아도 그리고 중국도 그리고 북한까지 다 비판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견제 세력들이 더 팽팽하게 이제 기세가 오를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런 이란 사태 관련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항상 그 연성 균형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밸런싱이라고 해서 강대강으로 부딪히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의 실례는 우리가 막 지금 이 고조가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 몇 달 전부터 그 이란이 계속 러시아한테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격상시켜야 된다, 관계를. 그러면서 원했던 게 상호 방위 조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그걸 안 받았죠. 왜냐하면 이런 사태를 다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그 뭐 결속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결속이 무슨 군사 동맹으로 해서 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이 해서 뭐 미국과 싸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은 또 다른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군사 동맹보다는 이 세 개 국가가 외교전, 담론전에서는 공조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발을 맞춰 가겠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좀 더 현실적인 무슨 어떤 군사적인 뭔가가 돼서 미국과 좀 더 하드 밸런싱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좀 적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뭐 이 3개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명약관하겠죠.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 네.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가 싶더니 다시 또 확대를 하네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걱정한 건 이거죠. 저희 기세가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6,300까지 찍고 막 그랬었는데 이란 전쟁이 여기에 이제 이 동력의 발목을 잡을까 봐 이게 걱정.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세요? 네,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라인을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차티스트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네. 이제 이게 차트를 보면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월봉, 연봉까지 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보면 우리가 중요한 저항대가 이제 생겼을 때 보면 이제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 이걸 보게 되는데, 연봉이 뚫렸어요. 연봉이 뚫렸다는 건 뭐냐면 공간이 이게 막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뭐냐면 조정을 줘도 일시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대형 악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란전이 아무리 장기전이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 전쟁을 할까? 이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아까 뭐 어떤 시나리오 하셨지만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할 거예요.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기회에 약간 눌리는 정도?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큰데, 그 외국인 매도도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고 다른 종목은 그렇게 규모가 크질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두 종목이 많이 올라가서 이익 실현을 하는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악재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망과 외국인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시점이 오지 않겠나. 왜냐? 지금 지수는 우리가 신고점이기도 하지만 저항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 위치해 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조정이 일시적으로 줘도 제한적인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받은 1차적인 충격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관건은 장기화 여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도 열어놓는 상황.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여기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